한 네티즌의 말입니다. 중국에서 공개된 각종 사진들이 한국의 네티즌들과 언론 등에 등장하면서 일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어린 학생들이 운동장 의자에 앉아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7일간 본토에서 나온 확진자가 제로라고 했으며 이제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 단계라고 밝힌 것입니다. 인구가 비슷한 인도는 하루에 7만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며 미국도 여전히 코로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중국은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중국 본토에서 나온 확진자가 제로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어린 학생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은 채 등교를 시작한다는 것은 진짜 코로나가 없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설마 코로나 위험성이 큰데 밀집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교를 시키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는데 한국은 최근 확진자가 다시 폭발하여 1확진자 300명 내외가 되며 2.5단계까지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중국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생기며 과연 중국 코로나 제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혹시 한국이 중국의 코로나 제로 상황을 통해 도움이 되는 작은 단서라도 찾을 수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음모론까지 등장하는 중국 코로나를 세 가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이미 백신 있는 게 아닌가 음모론. 우선 중국의 백신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확진자가 제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음모론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것은 그들이 사전에 바이러스의 백신을 가지고 있었거나 바이러스 발원지기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백신을 암암리에 공급해왔으며 이는 중국의 공산당 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진행되는 백신 상황 및 중국의 백신이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효과도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전 세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전시에 가까운 분위기로 백신 개발에 몰두하며 국가별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50억 달러의 이상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현재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중국의 시노팜 등의 회사가 3상 임상을 진행 중이며 백신이 개발되면 다양한 나라들과 백신 공급을 하겠다는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들에서는 3상까지도 제대로 임상을 마치지 않은 백신들이 접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스푸트니크5를 최종 백신으로 승인했고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에게도 백신을 맞췄으며 안전성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역시 중국에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7월부터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군인들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일부 대상에게도 시작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아예 일찌감치 6월부터 해외에 나가는 직원들의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보건당국은 7월에 긴급 사용 지침을 승인했고 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절대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종 소문과 추측을 떠나서 중국의 백신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 의문을 들게 합니다. 이에 관해 WHO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백신은 국제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과거에 백신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중국 창춘 창성은 불량 DPT 백신을 생산하여 영유아들에게 부작용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백신은 당장 면역 활성제 등이 대거로 포함되어 일단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나 코로나에 효과가 있는지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3상을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쳐야 한다며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중국은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아무에게나 임상을 진행해서 오히려 이런 곳이 임상에 애를 먹고 있는 다른 나라보다 백신 개발에 유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코로나 발병 이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된 임상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완벽한 코로나 백신을 갖췄다거나 이미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중국 당국의 철저한 은폐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14억의 인구를 통제가 가능한가 라고 묻는다면 중국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가 발병을 하더라도 중국은 철저히 이를 감추며 소규모 감염은 쥐도 새도 모르게 당국이 환자를 실어가거나 발병의 흔적도 없이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중심으로 중국에게 코로나 발병 책임론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이 사실상 코로나로 크게 어려워졌다고 중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또한 미 연방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를 비롯해 일본 등은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를 인정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의 코로나 관련 배상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다면 중국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어떻게든 코로나를 감추고 다 치유된 것으로 위장한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우한 워터파크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라는 모습이 공유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우한은 말 그대로 코로나의 발현지이며 도시가 폐쇄되었는데 불과 반년 만에 우한은 완전히 회복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일종의 선전이며 자신들은 코로나가 완벽하게 제어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중국이 코로나 발현지가 아니며 코로나는 중국 책임이 아니라고 전 세계에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스케줄은 2022년 2월, 만약 2021년 여름까지도 중국이 코로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미국은 중국과 냉전에 들어간 상황이라서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움직임이 코로나 등 위험을 이유로 실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홍콩의 SMP는 중국 동계올림픽이 미국 동맹들이 참여하지 않는 반쪽으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최하는 올림픽을 최대한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해도 숨기고 있으며 철저하게 당국의 통제 가운데 몰래 환자들을 따로 입원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산당의 철저한 통제가 통했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식의 철저한 통제가 코로나의 발병을 실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소규모 감염은 8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중국은 철저하게 해당 지역을 격리했으며 때로는 중국에서나 가능한 불도저식의 막무가내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감염을 막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격리와 사회두기가 어느 나라보다 강제적으로 중국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도 QR코드 등을 이용해서 모든 방문자를 기록하며 수상한 움직임이 생기면 곧바로 중국 당국이 제재하며 격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강제 체제 가운데 사실상 코로나 감염이 제로에 가까워진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만 이렇게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만은 거의 코로나 종식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애초에 중국과 단절되었으며 해외 입국자를 차단했던 대만은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분위기입니다. 대만은 콘서트 행사를 비롯해서 극장 등에 사람이 드나들고 있으며 마스크를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도 감염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예전과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철저하게 사회를 통제하고 거리두기가 성공해 방역이 잘 된 것이라면 한국도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공산국가가 아닌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확진자가 제로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철저한 사회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면 얼마든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개월간 확진자 숫자는 실제로 한 자릿수를 기록한 때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만과 같은 코로나 종식을 코앞에 두고 마지막에 놓친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대만과 중국처럼 철저한 외국인 통제를 하지 않고 오키나와에 대형 감염을 일으킨 미군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위험성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정치, 종교 등의 문제는 더욱더 감염을 확산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면 믿을 수 없고 어떤 면에서 뻔뻔한 중국이지만 만약 공산당식의 철저한 통제가 통해서 성공했다면 한국도 사회 거리두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진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1917년에 창간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미디어 기업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전 세계 랭킹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경제지 포브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포브스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랭킹 중 하나가 바로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를 들 수 있는데 최근 순위를 살펴보자면 세계 1위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78.6 빌리언 달러, 약 215조 344억 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112.7 빌리언 달러, 약 135조 6,908억 원, 3위는 루이비통의 버나드 아놀트가 112.1 빌리언 달러, 약 134조 9,684억 원, 4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85 빌리언 달러, 약 102조 3,400억 원. 세계 최초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제프 베조스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도 거침없는 성장으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가운데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오는 2026년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빌리어네어를 넘어서 트릴리어네어, 즉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또한 럭셔리의 대명사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버날드 아놀트가 주얼리 브랜드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티파니 앵코를 인수하면서 몸집이 급격하게 커져 워렌 버핏도 제쳐버리고 탑3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포브스 선정 공식 부자 순위에는 그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감은 대대로 부를 축적해왔고 수에즈 운하 건설, 브라질의 독립 등에 관여한 바 있으며 금가격 등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로스트차일드가, 석유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 가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제외하고 2017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갑부의 대명사로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떠올리곤 하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 물러난 후 그동안 축적해왔던 부와 인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자선 사업을 선보이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2000년에 설립된 게이츠 재단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의 이름을 따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단은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벅셔 해서웨이의 CEO 워렌 버핏 역시 참여하며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에서는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재단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에는 약 351억 달러의 기금을, 현재 2020년에는 약 5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 규모 면에서 200억 달러로 2위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비해 무려 2.5배나 큰 스케일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을 어떤 부분에 얼마나 사용할지, 그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경우 전 세계의 보건의료 확대, 빈곤 퇴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면에서 전 세계에 귀감이 된 한국에서 희망을 찾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빌 게이츠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 정부와 보다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해 글로벌 보건 대응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공급을 위해 세계적 연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은 훌륭한 방역과 함께 민간 백신 개발 연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에 달하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며 빌 게이츠의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상장을 목표로 대표 주관사의 NH투자증권, 그리고 공동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해 IPO를 추진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7월 SK케미칼이 백신 사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신설된 백신 전문 기업으로 세포 배양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5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 개발을 위해 360만 달러, 하나로 약 44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하는 세계의 백신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의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해 최적의 항원으로 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 역시 확대할 것을 언급하며 세계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라이트 펀드는 지난 2018년에 한국 정부와 한국생명과학기업 그리고 게이츠 재단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글로벌 헬스 기술 연구 기금으로 국내 최초의 민관 협력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라이트 펀드에 참여한 국내 생명과학 기업에는 LG화학, GC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올해 17개의 감염병 연구를 위해 1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지난해부터 총 285억 원의 기금 투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김정숙 여사가 대한민국이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35개국과 세계보건기구가 가입한 국제백신연구소의 한국 후원에 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시장성은 부족하지만 세계보건에 매우 중요한 감염성 질병과 관련해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콜레라, 장티푸스, 댕기열, 메르스 등의 백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과 백신 접종 분야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한국 서울에 위치한 본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백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초빙하여 개발도상국의 백신 전문가들을 주요 대상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구 서울대학교의 연구공원 내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지난 8일 백신 한 방울의 기적 IVI 연대 협력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에는 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직접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고, 현재 인류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연대를 위해 세계 각국이 국제백신연구소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죠. 또한 이번 행사에 국제백신연구소 공여국가로 인도와 스웨덴의 대사 대리가 각각 참석해 백신의 공정한 공급을 위한 세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의 의지를 강하게 표했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KT와도 손을 잡았는데, KT의 관계자에 의하면 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기반으로 앞으로 3년 동안 120억 원 규모의 감염